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계속 이어서 볼 겁니다. 자, 29페이지예요. 29페이지에 그 두 번째 제임스 큐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 이거는 시험 문제 거의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드로 윌슨이 아니고 그냥 제이 윌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이 윌슨. 자, 제이 윌슨이라는 학자가 정부 규제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것도 역시 2 곱하기 2 매트릭스. 여러분, 이 행정학에 쭉 행정학 공부하시다 보면 2 곱하기 2 매트릭스, 2 곱하기 2 조합으로 해서 이론이 구성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문제들이. 왜냐하면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정답 유도하기도 편하고. 자, 그래서 2 곱하기 2 매트릭스 이론들이 나오면, 조합 문제들이 나오면, 이건 별도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변수, 기준을 잡아가지고 조합을 하시면 돼요. 자, 제임스 큐 윌슨 규제정치 이론. 자, 정부 규제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이제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정부의 모든 정책은요, 그 정책이나 규제가 만들어지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익. 그럼 대개 혜택이나 편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겠죠. 반대로요, 그 정책은 동시적으로 불이익, 비용을 창출해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또 반드시 존재해요. 예를 들어 추곡 수매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해마다 요즘에 이제 농산물이 항상 풍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되게 공급이 늘거든요. 그러면 이제 풍년이 되면 공급이 늘면 쌀값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농가 소득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 소득 보조 차원에서 정부가 비싼 가격에 쌀을 수매를 해줘요. 사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정책은 누가 혜택을 봐요? 농민들이 혜택을 보죠. 반대로 비싸게 팔았으니까, 미안합니다. 비싸게 샀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정책은, 자, 편익이 발생하고 동시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편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되게 찬성할 거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거든요, 그 정책에 대해서. 자, 근데 이 비용과 편익이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요. 비용과 편익이 좁게 집중된 경우가 있고 넓게 분산된 경우가 있어. 좁게 집중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편익을 향유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요, 농민이면 농민, 의사면 의사, 이런 식으로 특정화되어 있다는 게 좁게 집중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용과 편익이 좁게 집중될수록요, 특정화되면 될수록 그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반대나 찬성의 강도가 세져요. 자, 상대적으로 비용과 편익이 넓게 분산됐다는 얘기는 편익을 향유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들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들에게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넓게 분산될수록 그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작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편익을 향유한다 하더라도 넓게 분산된 경우 찬성의 강도가 약해져요. 자, 이렇게 편익이 좁게 집중, 넓게 분산, 비용이 좁게 집중, 넓게 분산, 2 곱하기 조합을 하게 되면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자, 먼저 이익집단 정치. 이익집단 정치의 뜻은 뭡니까? 편익도 좁게 집중되고 비용도 좁게 집중된 경우죠. 그러면 편익도 비용도 좁게 집중돼 있으니까 편익과 비용을 향유하는 집단들이 그 정책을 둘러싸고 어떻게 했어요? 맹렬하게 충돌하겠죠. 대표적인 예가 의약분업 같은 경우야. 한의학 분쟁 같은 거. 한의사 집단, 양의사 집단,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정책을 둘러싸고 규제를 둘러싸고 좁게 집중된 비용과 편익을 향유하는 두 개의 집단이 맹렬하게 충돌해요. 이런 경우에 정책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서 정책과 규제가 만들어지느냐? 치열하게 대립 갈등하는 두 개의 집단이 타협 조정안 들고 오면 그걸 정책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익집단 정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고객 정치하고 기업가적 정치인데, 먼저 고객 정치. 고객 정치의 뜻은 뭡니까? 편익은 좁게 집중됐고 비용은 넓게 분산됐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요, 아까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진입 규제가 바로 고객 정치예요. 진입 규제. 그리고 진입 규제를 하게 되면 기존 업자들에게 편익이 좋게 집중돼 있죠. 반면 자, 목욕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은 이용해야 되겠죠? 비용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퍼져 있어요. 이런 진입 규제가 바로 고객 정치입니다. 그러면 그 규제, 진입 규제의 고객이 바로 누구예요? 고객이, 그 규제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기존 업자들이죠. 그들의 로비, 포획에 의해서 규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정치는 바로 진입 규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 고객 정치에서 뭐가 발생해요? 포획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자, 세 번째 볼 내용은 기업가적 정치인데, 기업가적 정치는요, 뜻이 뭡니까? 편익은 넓게 분산됐고 비용은 좋게 집중된 경우예요. 대표적인 예가 환경오염 규제예요. 여러분, 환경오염 규제를 하게 되면 환경오염 기업들에게 비용이 집중돼 있죠. 반면 환경오염 규제를 하게 되면 맑은 물과 맑은 공기, 편익은 일반 대중들에게 퍼져 있어요. 자, 그래서 좁게 집중된 비용을 부담하는 환경오염 기업들이 맹렬하게 반대해요. 반면 이제 넓게 분산된 편익을 향유하는 일반 대중들은 찬성하기는 하겠지만 찬성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대는 강하고 찬성은 약하고 뜨뜻미지근하고, 그럼 결국 이런 정책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정책, 환경오염 규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기업가적 정치인, 대표적인 예가 모두 저명한 환경운동가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책을 이슈화시키고 주도하는 세력을 기업가적 정치인이라 그래요.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뭐 대중정치죠. 대중정치는 뜻 정도 알아두시고 둘 다 넓게 분산된 케이스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임스 큐일슨의 규제정치 모형은 이 표로 이제 이걸 완전히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개념, 사례까지 꼭요. 자, 넘겨보시면 정부 규제의 폐단을 좀 봅시다. 정부 규제의 폐단. 정부 규제의 폐단들 뭐 우리가 부분적으로 쭉 봤었는데, 이제 이 정부 규제의 폐단이 생기니까 정부 규제 완화하자,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줄이자, 작은 정부로는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큰 폐단이 뭐예요? 1번 기회의 불평등. 뭐 기존 업자는 장사할 수 있고 새로운 신규 진입자가 못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포획이 발생하고 관료 부패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경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뭐만 따먹으려고 해요? 렌트, 독점적 이익만 이제 유지하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이제 로비하고 뇌물 주는데 돈을 갖다 써서 사회 전체적인 비효율을 야기하고, 뭐 규제가 많아지면 그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 인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정부 규제의 폐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30페이지 하단에 규제개혁인데, 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디를 보실 거냐면 31페이지를 봐두세요. 31페이지. 자,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그리고 한국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이 중요한 법이 있어요. 이 법이 바로 뭐냐면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특히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중요한 이제 시책이 바로 규제개혁이죠. 규제개혁. 뭐 규제 암덩어리니, 뭐 규제를 뭐 단두대 치느니, 이런 식으로 그 규제개혁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 내용인데, 법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자, 이 법에서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해야 돼. 그 다음에 규제는 최소한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니까.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 규제 영향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규제 영향 분석은 그 밑에 개념, 그 박스 내용을 좀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고, 자, 이런 겁니다. 규제 영향 분석은, 자,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보다 강화할 때, 신설 동그라미, 강화 동그라미, 이때요, 그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그 규제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미래의 편익과 그 규제를 만들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용을 사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분석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경우에만 그 규제를 이제 추진하도록,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하게 될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 내용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모든 규제는요,
모든 규제는 존속 기간을 설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몇 년이냐?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5년이라고 하는 존속 기간을 설정하고 5년이 지나면 반드시 폐지되거나 아니면 재검토, 그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존속 기간 또는 재검토 기간, 이거를 일몰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 상실형 일몰제가 있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 그 규제의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하는 재검토형 일몰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6번에 이 규제정책, 규제 완화,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름 알아두세요.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 소속입니다. 대통령 소속.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해서 정부규제 파트 마치고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페이지. 정부 실패라는 주제입니다. 정부 실패라는 주제. 자, 이건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쭉 봤던 내용인데 1970년대 이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 실패라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정부의 역할 기능 줄여라. 이른바 이제 작은 정부론이 등장하게 되죠. 자, 먼저 그러면 정부 실패의 개념을 좀 봅시다.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죠.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자, 본래적인 목적이었던 시장 실패를 고치는데도 실패하고 오히려 새로운 비효율과 불공정성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는데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문제를 더 크게 하는 이런 걸 이제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보시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이 다음에 끊고 이게 주어져. 본래적인 목적이었던 시장 실패를 고치는데도 실패하고 오히려 새로운 비효율, 불공정성. 이 정부 실패라는 현상은 주로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예요? 1970년대죠.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이 복지국가의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과 더불어 이 정부 실패라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이 정부 부문의 낭비와 비효율. 정부가 하다 보니까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더라. 이게 이제 바로 경제적 비효율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행정국가가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하는데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국민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제 제도였다. 이 정치적 비효율성. 그래서 크게 이제 경제적 비효율성 측면, 정치적 비대응성 측면 이런 식으로 정부 실패를 이해합니다. 먼저 보실 게 이 정치적 비대응성 측면의 정부 실패인데요. 20세기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요. 대의제라는 게 뭡니까? 4년에 한 번씩 국민들이 어때요? 국회의원, 대표, 대통령, 대표를 선출하죠. 그런 다음에 4년 동안 정치와 행정을 맡기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20세기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지 못했다. 이게 바로 정치적 비대응성이죠. 자, 이 정치적 비대응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이건 뜻만 좀 알아두세요.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이런 뜻입니다. 애로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요. 자, 줄침부 보세요. 합리성 조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 민주성 조건 동그라미. 자, 이 합리성하고 민주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회적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리성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적 선호 체계는 는 다음에 끊으세요. 민주성 조건을 위배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세기 행정국가에서는 이 선거, 투표라고 하는 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민의 뜻이 진정한 국민의 뜻이다! 라고 보면서 정책을 표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하고 문재인이 이렇게 후보로 나왔죠. 근데 대한민국의 사회적 선택, 투표 결과는 뭐로 나타났어요? 박근혜로 나타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박근혜한테 4년 동안, 5년 동안 한국의 정치와 행정을 맡기는 시스템이 대의제죠. 자, 근데 에로라는 학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선거 또는 투표라고 하는 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는 합리적인 집단적 선택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요. 이게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성하고 민주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집단적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투표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뜻이 국민의 진정한 뜻이다라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 이거야. 그럼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따르면 뭐예요?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는 국민의 진정한 뜻을, 즉 합리적인 뜻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는 얘기죠. 국민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대응적인 행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줄쳐주세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인데, 이 대의제라는 게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요. 그런 다음에 4년 동안 완전히 맡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자, 주인인 국민은 대리인인 정치인이 4년 동안 진짜 국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바로 대표의 실패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대리인이, 주인이, 즉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뭐 뇌물도 받고 이권도 제공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예가 정치인하고 관료는 대리인이죠. 이들이 주인인 국민의 이익 실현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는 현상. 자, 이거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자, 니스카넨 기억하시고, 니스카넨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예산 극대화 모형이에요. 자, 요건 요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국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료가 있는데, 이제 뭐 정치인도 대리인이고 관료도 대리인이야. 정치인은 뭐 1차 대리인이고 얘는 2차 대리인이죠.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은 어떻게 해요? 선거를 통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권한에 위임을 하죠. 하지만 관료는 시험 성적으로 공무원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이 관료를 어떻게 하냐면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관료는 정치인들이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왜냐? 관료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대표성을 지니는 정치인들이 정책 결정하면, 그들이 법률의 규정을 만들면 그 법률 규정대로, 정책대로 이제 행정을 수행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국민, 정치인, 관료라는 이런 구도에서, 자, 이번에는 정치인을요 주인으로 보면 관료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주인이고 대리인이 되고, 이 둘을 기준으로 보면 정치인이 주인이고 관료가 대리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 관계로만 봅시다. 정치인하고 관료. 그래서 정치인이 주인이고 관료는 정치인의 통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이야. 자, 근데 이제 이 둘 간에 뭐가 존재하냐 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해요.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 300명이 관료들,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관료들의 이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A라는 관료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이것도 경제학 이론입니다. 관료도 합리적 경제인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관료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산을 쓰는데, 이 관료가요 진짜 국민 또는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승인하려고 하는 예산, 주인인 정치인들이 승인하려고 하는 예산, 이걸 예를 들어 적정 예산이라고 봅시다. 적정 예산은 정치인이 승인하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이 적정 예산이 예를 들어 100억이에요. 100억. 자, 그러면 주인인 정치인과 대리인인 관료 간에 완전 정보의 상황이라면, 대리인인 관료는 정치인들이 승인하려고 하는 예산,
100억만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주인인 정치인이 대리인인 관료가 적정 예산을 쓰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료들이 자기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은 관료의 사익에 해당해요. 자기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적정 예산보다 2배나 많은 예산을 쓰더라는 거야. 완전 정보의 상황이라면 적정 예산만 써야 되겠죠. 하지만 관료가 자기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라는 관료가 중소기업 사장들하고 밥 먹으면서 제가 올해 노력해가지고 배정받은 중소기업 진흥 예산이 100억입니다 하는 것보다 20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관료의 자원 배분권이 커지고 그 관료의 지위나 권한이, 영향력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료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승인하려고 하는 예산, 적정 예산보다 2배나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100억만 써도 될 일 얼마 쓰게 돼요? 200억 쓰게 되고 얼마만큼의 낭비가 생깁니까? 100억만큼의 낭비가 생기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재 봅시다. 동그라미 2번. 니스카네는 예산 극대화 모형은 관료는 최적의 공공서비스 생산을 위한 적정 예산이 아니라 사익에 해당하는 관료적인 영향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적 수준 동그라미. 이거는 정치인들이 승인하려고 하는 예산이죠. 2배나 많은 예산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고. 넘기시면 34페이지 봅시다. 34페이지. 이 정부 실패 이론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할 건데요. 이 정부 실패 이론이다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울프라는 학자예요. 울프. 이게 이제 바로 경제적 비효율성 측면의 정부 실패인데, 이 울프는 정부 실패라는 표현 대신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비시장 실패라는 용어를 써요. 비시장 실패. 시장이 아닌 거죠. non-market, 시장이 아닌 거란. 비시장의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정부라는 거예요. 정부. 그러면 울프는 정부라는 단어 대신 비시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런 이유예요. 정부라는 단어 대신 비시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시장과 정부를 비교하기 위해서요. 시장이 했더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시장이 아닌 정부가 하다 보니까 낭비와 비효율이 생겼다라는 거죠. 요거는 요런 메커니즘이거든요. 여기 잠깐 보시면 20세기 행정국가는요 시장 실패가 대세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공공재로 대표되는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을 해요. 그리고 이 공공 서비스를 국민들이 민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요를 하죠. 원해요. 그래서 이제 울프는 이 과정에서 낭비와 비효율이 생겼다는 거야. 이거를 만약 시장이 했더라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이거를 정부가 하다 보니까 낭비와 비효율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35페이지를 먼저 좀 보시면 35페이지를 보시면 먼저요. 울프의 비시장 실패 이론 박스요.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왜곡을 가져오는 비시장의 특성이 뭐냐? 그래서 울프라는 학자는요. 이 과정에서 낭비와 비효율이 생겼는데 그래서 먼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누가 합니까? 일반 국민들이 하죠. 그래서 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되는 측면에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해서 정부 실패가 생겼고 또 정부가 공급을 하죠. 이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해서 낭비와 비효율이 생겼는지를 수요 측면의 원인, 공급 측면의 원인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먼저 보실 게 양가로 1번 수요적 차원 동그라미 하세요. 이 중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4번이에요. 4번 동그라미 4번 정치인들의 짧은 임기로 인한 정치인들의 단견. 그리고 정치인들은 대개 임기가 4년이거든요. 요건 이런 겁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데 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요
이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정치인들이 대변을 해요. 근데 이 정치인들은 임기가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왜곡이. 정치인들은 대개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임기 내에 뭔가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지는 못해요. 단견, 짧게 내다보는 거지. short-term. 그래서 정치인들은 임기가 짧다 보니까 단견. 그래서 자 10년 뒤, 20년 뒤 이 미래 이익보다는 지금 당장의 이익을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이라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될 국책 사업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요거를 정치인들은 시간 할인율이 높다라고 표현해요. 높은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 할인율. 자, 이 높은 시간 할인율 때문에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중시합니까? 장기적인 이익을 중시합니까? 단기적인 이익을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단기적인 이익과 손해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기에서 추진돼야 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결과 낭비와 비효율이 생긴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공급 측면의 원인인데, 공급 측면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2번이에요. 자,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급은 대개 누가 독점합니까? 정부가 독점하죠. 독점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 자, 독점은 뭐의 반대말이었죠? 경쟁의 반대말이었죠. 자, 독점이다 보니까 경쟁이 존재했을 때 나타나는 편익, 예를 들어 파레토 효율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또 창의성, 고객지향주의, 조직 내부적인 운영상의 효율성, X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독점이다 보니까 소멸돼요. 사라져요. 자, 이렇게 이제 울프는 이제 비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수요 측면의 원인, 공급 측면의 원인을 정리를 하고요. 이런 수요 측면의 원인과 공급 측면의 원인이 작용해서, 자, 34페이지 앞 페이지 돌아갑시다. 이 수요 측면의 원인과 공급 측면의 원인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비시장 실패의 유형을 4가지로 제시해요. 여기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비, 내, 파, 분. 비, 내, 파, 분. 비, 내, 파, 분. 그래서 정부 실패다 그러면 이 4가지만 꼭 기억하셔요. 물론 뭐 아까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 모형도 이제 정부 실패죠. 비, 내, 파, 분. 자, 먼저 B는 뭐냐 하면 비용과 수입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요, 자, 수입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호떡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호떡 1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다 호떡의 가격을 곱하면 호떡 가격이 500원이다. 그럼 5,000원의 수입이 결정이 되죠. 그럼 이 수입 자체가 이윤이 됐느냐 하면 아니에요. 비용을 빼줘야 돼요. 자, 몇 개 만들었습니까? 호떡 10개 만들었죠. 호떡 10개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뭐 설탕도 들어가고 밀가루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의 활동은요, 모든 게 가격이라는 게 존재해요. 호떡 가격도 있고 설탕, 밀가루 가격도 있죠. 그래서 호떡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단위 가격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300원이야. 그러면 수입은 5,000원이고 비용은 3,000원이에요. 그럼 이윤이 얼마가 존재해요? 2,000원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의 활동은요, 모든 상품이 가격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비용과 수입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은 늘리고 비용은 줄여서 이윤을 높이려고 하죠. 근데 정부의 활동은 어떠냐 하면 끊어져요. 정부의 활동은요, 자, 다시. 이 둘이 끊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부의 주된 수입은 조세죠. 조세, 세금. 세금은 가격이 없어요. 비시장의 중요한 특징이 가격에 매개되지 않고 수입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 걷는 대로 걷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국방비, 교육비 등등 써제끼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과 비용이 단절되고, 그래서 정부의 활동은 뭐예요? 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 100억 써도 될 일 200억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낭비와 비율이 생겼다. 이게 비용과 수입의 단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 실패.
내부성. 자, 내부성의 뜻은 이런 겁니다. 자, 사적 성질의 조직 내부 목표. 이름하여 정부 관료제 조직의 위신이나 성장 발전. 이걸로 인한 사회적 목표, 즉 공익 달성과 괴리되는 현상. 여러분, 모든 정부 조직이 표방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공익 실현이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요, 정부 조직들마다 내부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공무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행정자치부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부라는 조직이 다른 정부 조직, 보건복지부나 노동부나 이런 다른 정부 조직에 비해서 우리 행정자치부라는 조직의 위신이나 영향력 이런 걸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바로 내부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직이 행정자치부라는 조직이 노동부나 환경부나 뭐 산업부나 이런 다른 정부 조직에 비해서 우리 조직의 위신이나 영향력을 키우는 방법 뭐가 있어요? 우리 조직이 관할하는 예산의 규모를 늘리는 거예요. 또 우리 조직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내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00억만 써도 될 일 200억 쓰게 되고 300억 쓰게 되고 10명만 있어도 되는데 정원 늘려가지고 50명, 100명으로 이렇게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직의 위신이나 영향력은 커지죠. 하지만 낭비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내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공공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내부성의 대표적인 유형이 예산 극대화예요. 이걸 잘 설명했던 게 아까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었죠. 그리고 또 자,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킨슨 법칙은 공무원들의 숫자, 이제 인력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파킨슨. 그래서 박스 보시면 자, 파킨슨 법칙 중요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50년 전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 50년 전보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숫자는 늘었죠. 그러면 뭐 사실이라고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는 많이 늘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파킨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일과는 업무와는 관계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공무원들의 수는 업무의 양과는 관계일시 관계없이 동그라미 관계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늘어나느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부하 배증, 업무 배증. 부하 배증이 먼저입니다. 이런 부하 배증은 이런 거예요. 이제 정부 관료제 조직은요, 계층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자기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동료가 생기는 것보다는 부하가 생기길 원해요. 부하가 생길수록 위신이나 영향력이 커지잖아. 그래서 자,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부하를 늘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부하 배증의 법칙이야. 그래서 부하를 늘립니다. 그럼 부하가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뚝딱뚝딱 하던 일인데 부하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 놓고 명령 지시해야 되죠. 지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시 감독을 해야 되죠. 이런 쓸데없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이클을 그리면서. 그래서 자, 부하 배증이 먼저죠. 그 다음에 따라붙는 업무 배증도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죠. 자, 이걸 통해서 이 두 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제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게 이제 파킨슨 법칙이야. 자, 세 번째 외부성입니다. 이 외부성은요, 뜻은 뭐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거든요. 근데 정부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이제 결정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정부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한 사태가 막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책을 썼는데 오히려 그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더 막 올라가게끔 만드는, 정부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한 사태가 생기는, 요거를 파생적 외부성이라 그래요. 파생적인 거지. 여러분, 그냥 외부성 하면 시장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는 파생적 외부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개입이 뜻 정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서 오히려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현상. 자, 마지막 분배적 불공평성.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은 시장 실패였죠. 이제 분배적 불공평성이 정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면요, 그 정책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정부의 정책 개입 자체가 이제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특혜, 뭐 예를 들어 4대강 사업 같은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업자나 토목업자들이 큰 혜택을 받죠. 이런 게 이제 바로 분배적 불공평성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개입 자체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다가 새로운 특혜, 요거를 권력의 편제라고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불공정성을 가져오더라. 그래서 자, 정리하면 정부 실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비내파분.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실패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시민사회하고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